서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회색빛 먼지를 머금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수십 년째 변함없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박서연의 마음은 해마다 다른 무게로 가라앉았다. 이른을 갓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지적인 기품과 함께 세월이 남긴 잔주름 사이로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10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미국에서 교수로 자리 잡은 딸 은지와 지방에서 가정을 꾸린 아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넓은 아파트에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이걸로 미국에 있는 저랑 얼굴도 보고 친구분들이랑 얘기도 나누실 수 있어요. 작년 명절에 잠시 들른 딸 은지가 쥐어준 스마트폰은 박서연에게 여전히 낯선 물건이었다. 몇 번을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기능들. 그녀는 그저 전화나 받고 가끔 손주들 사진을 보는 용도로만 사용할 뿐이었다.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시니어톡이라는 앱을 깔아주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보라고 성화였다. 어휴, 이 나이에 무슨 친구냐.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 편해. 손사래를 쳤지만 딸이 돌아간 뒤 박서연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 속에는 활짝 웃는 노인들의 사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 황혼의 친구 찾기 같은 문구들이 반짝였다. 정말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녀는 서툰 손길로 프로필을 만들었다. 평생 찍어본 적 없는 셀카 대신 몇 년 전 동창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오려 붙였다. 책 읽기와 산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짧은 소개글을 쓰고 나자 왠지 모를 부끄러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역시나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생각하며 앱을 지워버리려던 참이었다. 띵동! 낯선 알림 소리와 함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민준. 프로필 사진 속 그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신뢰감 가는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의 배경으로는 홍콩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선생님. 프로필 글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 역시 책을 좋아하고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선생님처럼 지적인 분과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박서연의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 은퇴 후 처음 듣는 존중이 담긴 말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즐거웠다. 김민준 씨는 자신을 홍콩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몇 년 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외국에서 살고 있어 자신 역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그는 박서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다정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 박서연은 까맣게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오랜만에 느꼈다. 대화는 매일 이어졌다. 아침이면 그의 안부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이면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들었다. 그는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왔지만 언제나 홍콩의 사무실이라며 배경은 흐릿했고 얼굴도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통신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는 늘 미안해했지만 박서연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는 홍콩의 맛집 이야기, 사업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박서연과의 유대감을 쌓아갔다. 그는 박서연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라고 칭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박서연은 그의 말에 위로받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서연 씨,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다니요. 어느 날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홍콩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만 허락한다면요? 박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그녀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고개를 들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불안감을 억눌렀다.
저야말로 영광이죠. 하지만 저는 가진 것 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게는 서연 씨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돈은 제가 벌면 됩니다. 당신은 그저 제 곁에서 웃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의 달콤한 말은 박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빗장을 풀어버렸다. 그녀는 그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마주 앉아 책을 읽고 서로의 지난 세월을 위로해주는 삶.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 언제나처럼 밝았던 그의 목소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다고 털어놓았다. 홍콩 세관에 큰 계약건이 묶여 있는데 통관을 위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500만 원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물론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니, 이자까지 쳐서 2배로 갚겠습니다. 박서연은 망설였다. 500만 원은 그녀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그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야 해. 그녀는 평생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떠올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아가 돈을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곧이어 들려온 그의 감사에 찬 목소리에 안도감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더 큰 문제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서연 씨,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당장 한국으로 달려가 당신 곁에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3천만 원. 박서연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이미 500만 원을 보낸 터라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딸에게는 비밀로 한 채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보험약관 대출까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애써 외면하며 그녀는 다시 한번 돈을 송금했다. 그 후로도 김민준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병원비, 변호사 선임비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절박했고 그의 약속은 언제나 달콤했다. 박서연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지만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감정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너무 깊이 얽혀버렸다. 미국에 있는 딸 이은지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예전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돈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다. 무슨 일이 있겠니? 그냥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박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은지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결국 그녀는 예정보다 일찍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의 모습은 이은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컴했다. 집안 곳곳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은지는 어머니를 다그쳤고 마침내 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털어놓았다. 홍콩에서 크게 사업하는 사람인데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 내가 조금 도와주고 있단다. 곧 해결될 거야. 곧 한국으로 온다고 했어. 이은지는 직감했다. 이것은 분명 사기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김민준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박서연이 마지못해 보여준 사진을 본 이은지는 곧바로 인터넷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은 홍콩의 유명 배우가 몇 년 전 잡지에 실었던 사진이었다. 어머니, 이 사람 가짜예요. 사기꾼이라고요. 아니다. 그럴 리 없어.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박서연은 소리치며 부정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은지는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고 김민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화면은 심하게 흔들렸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누군가의 희미한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다. 민준 씨, 지금 어디예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서연 씨,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통화합시다. 남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후 그의 번호는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다. 박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이은지는 넋 나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갔다. 젊은 최 형사는 박서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어머님,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입니다. 상대방은 아마 전문 사기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추적해 보겠지만 자금은 이미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되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 형사의 냉정한 말은 박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녀는 경찰서 의자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외로움이 죄라면, 사람을 믿은 것이 죄라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서연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깊은 상실감과 함께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이은지는 묵묵히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억지로 죽을 끓여 먹이고 밤에는 함께 잠이 들며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놈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딸의 따뜻한 위로에 박서연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그녀는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혼자는 아니었다. 최 형사로부터는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사기꾼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을 것이다. 돈을 되찾을 희망은 거의 사라졌지만 박서연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박서연은 이은지의 부축을 받으며 오랜만에 아파트 밖으로 나섰다.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회색빛 도시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뿌였지만 그 너머 어딘가에는 분명 푸른 하늘이 있을 터였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비록 씁쓸하고 더딘 걸음일지라도 그녀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